네, 안녕하세요. 테스트 코드 뭐부터 시작해볼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테스트 코드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뭐고 왜 쓰는 건지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볼지를 말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투두보다 중요한 건 not to do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잘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세션은 어떻게 하면 테스트 코드를 잘 쓸까 보다 뭐부터 시작해볼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not to do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드리고 표현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먼저 이제 테스트 코드라는 게 뭘까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개발을 하다가 안 그래도 테스트 코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왔는데 테스트 코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진행을 할 때 기능을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걸 직접 뭐 스프링이라든지 장고라든지 노드라든지 이런 서버를 실행을 시켜서 직접 그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 경우 테스트해야 되는 항목을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휴먼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A를 붙였는데 이 A에 의존하고 있는 B라는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테스트 코드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나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코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이전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했던 이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좀 뜯어서 와봤어요. 게시글을 작성하는 테스트 코드인데 포스트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배경수로 받아오고 이제 뭐 리포지토리에 find by id 해가지고 찾아오고 이제 내용을 엔티티를 이제 빌더 패턴으로 게시글을 만들어주고 이를 이제 저장해주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테스트 코드인데 뭐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를 10으로 정해주고 뭐 제목을 테스트 타이틀, 테스트 본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저장이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내가 저장한 포스트 엔티티가 내가 저장하고자 한 엔티티와 동일한지를 판단해서 테스트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먼저 이제 게시글 관련한 CRUD 기능 테스트라고 있고 뭐 게시글 생성도 있고 게시글 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게시글 수정도 하고 게시글 삭제 이런 것도 있는데 게시글이 제일 무난한 주제라서 게시글을 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게시글을 조회하다가 얘를 직접 실행을 시켜보면은 테스트가 방송적으로 완료되면 여기 이렇게 V 표시가 뜹니다. 패스드라고 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회인데 예를 들어서 뭐 수정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실행을 해보면 방송적으로 패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같은 경우 실패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기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클래스 헤드가 되고 전체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메소드들이 모두 실행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같은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9라고 설정해 놨는데 아이디를 우리가 저장한 값이 2가 나와야 한다. 로 설정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페일드. 내가 기대한 거는 9인데 이제 실제로 나온 값은 2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BDD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건데 Behavior Driven Development입니다. 행동 주도 개발이에요. 먼저 테스트 케이스, 기본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주고 왜 특정 상황이 주어지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를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따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예제를 좀 간단히 보시면은 유저의 이름을 바꾸는 테스트 코드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기존에 있던 올드 네임을 가지고 있고 뉴 네임으로 이거를 뉴 네임으로 바꾸고 싶다. 해서 when 유저의 change nam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new name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assert equals는 이 new name과
유저 객체에서 가져온 이름이 동일하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를 내는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assert equals에서 new name과 유저의 그 네임이 동일한지를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이런 테스트 코드가 통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충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도 개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코딩이라는 게 100견이 불여 1타잖아요. 내가 100번 이 발표 보는 것보다 직접 작성해보는 게 훨씬 체득이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직접 쳐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발표 섹션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안 좋았다라고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를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테스트 코드를 개발하시다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시면은 좀 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 패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메소드에서 2개 이상 검증하지 않는 겁니다. 보시면은 테스트 에디션 앤 서브트랙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스트 코드는 A와 B를 더하는 걸 테스트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빼기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의 메소드 안에서 2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역할 분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이 개념은 테스트 코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A와 B를 더하고 이 A와 B의 결과가 이 에디션 리설트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A에서 B를 또 빼. 그래서 A-B가 subtraction 리설트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2개로 나누지 말고 2개를 한 번에 읽지 말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메소드를 나눠볼게요. 테스트 에디션에다가는 더하기만 수행을 해주고 테스트 서브트랙션에서는 빼기만 수행을 해준다. 하나의 메소드는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자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드나 변수를 이용해서 기대값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셋업에 보시면 A는 10, B는 20, expected addition result에 30, 그러니까 A랑 B를 더한 결과죠. 그리고 빼기 결과도 마이너스 10으로 써놓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부분 없이 이것만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업무에 투입을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보고 있는데 그래 리설트 A 플러스 B야. 근데 expected addition result 이거 뭐야? 모르죠.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 한해서는 하드 코딩을 어느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꿔볼게요. 기대값을 변수나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30으로 꽂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변수나 필드 값이 있어서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딱 발생했을 때 위에 있는 셋업까지 보고 와야 돼요. 그럼 불편하고 뭔가 에러도 직관적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대값 같은 경우는 하드 코딩으로 꽂아주는 것이 좋다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모의 객체 설정하지 않기라는 내용인데 말이 좀 어렵죠. 모의 객체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이제 목긴이라는 건데 목은 여기 제가 15분 안에 이 테스트 코드 관련 세션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깊고 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 세션이 끝나고 뭐 나중에 테스트 코드를 개발하실 때 거의 필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는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모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이 객체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가짜로 이게 이런 객체가 있구나라고 컴파일러가 알게끔 선언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저 리포지토리에서 유저를 찾는 메서드에서 테스트 코드에서 테스트 유저라는 유저를 찾아서 그 유저는 찾아오면은 유저 객체로 변환을 한다라는 게 기본으로 주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 유저를 검색했을 때 변환된 사용자는 이 유저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테스트 유저가 아니라 이 부분이 뭐 테스트 유저 2라고 하면은 이 테스트 코드 깨집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의 객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any string으로 바뀌죠. 어떤 스트링이 오더라도 이 아까 내가 말했던 테스트 유저가 나오도록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오는 값을 너무 엄격하게 주면은 조그만 변화에도 테스트 코드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도하게 구현을 검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좀 직관적이라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유저 객체를 만들었어요. 테스트 유저라는 아이디와 테스트 패스워드라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 서비스에 유저를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저를 추가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서비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로직들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 유저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검증할 거야. 여기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이 테스트 코드가 할 일은 나 유저 서비스에 애들 유저 했어. 정상적으로 됐어? 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서비스 안에 어떤 식으로 로직이 다 구현되어 있는지 일일이 다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다음처럼 뭐 여기 애들 유저 해준 다음에 내가 더 해줬으면은 DB에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find by name을 했을 때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when 유저 리포지토리에서 테스트 유저로 찾아왔을 때 이 유저가 정상적으로 객체가 생성이 되는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업을 이용해서 중복된 상황을 설정하지 않기라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예제로 보실게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서울 북부에 거주하는 이 유저를 세이브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고 밑에 있는 곳에서 뭐 체인지 패스워드에서 이 유저의 패스워드를 뉴 패스워드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스워드가 맞는지 검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디와 뉴 패스워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 검증을 하고 싶은데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거 위에 세팅해 놓으면은 여기 이 유저 따로 세팅 안 해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테스트 코드에 한해서는 조금 안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진행하다가 뭐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위에 코드를 보고 와서 아 유저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구나 하고 다시 밑에 가서 코드 수정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뭔가 하다가 유저가 뭐가 에러가 났어. 아 이거 유저 뭐지? 위에 가서 다시 보고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코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유저도 이제 위에 있던 내용들을 여기 메서드 안에다가 기본으로 주는 게 전부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코드 길이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딱 봤을 때 이 코드만 봤을 때 아 이게 기분이고 이게 웬이고 이게 n이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설정할 때는 셋업으로 설정해주는 것에 뭐 이런 유저 객체를 두는 것보다 셋업으로 사용할 때는 뭐 DB를 셋업한다든지 아니면 레포지토리를 셋업한다든지 이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5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가지고 생각보다 코드가 짧습니다. 한 번씩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유저에서 셋업을 이용해서 중복된 상황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유저에서 뭐 테스트 유저랑 테스트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뭐 셋업으로 두지 않았죠. 그리고 이 로그인을 하는데 뭐 인풋 유저 네임을 테스트 유저, 인풋 패스워드를 테스트 패스워드 이렇게 받아서 로그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던 2개 이상 검증하지 않기. 테스트 로그인에서는 로그인만 검증을 해주고 변수나 필드를 사용해서 기대값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assert true를 썼어요. assert true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값 자체가 true인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앞에 있었던 변수나 필드가 이제 equals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모의 객체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이 예제 안에서는 이 모의 객체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모의 객체 모킹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뭐 이런 값들로 모의 객체를 설정하는 것보다 뭐 any string 이런 식으로 박아주는 것이 좋다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인 서비스에서 로그인이 뭐 수많은 로직들이 있겠죠. 그거 일일이 다 검증하지 않고 테스트 코드, 테스트 로그인에서는 나 이것만 테스트할게. 나 이거 제대로 로그인 되었는지만 테스트한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와 함께 갈 때까지 가보려고 노력한 김원상입니다. 끝까지 가보려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JPA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JPA를 처음 쓸 때 뭔가 어떤 걸 유념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바 진용의 ORM JPA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맡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잘 못 썼을 때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최적화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로 N+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JPA와 자바 진영에 대해서, 자바 진영 ORM, 스프링 데이터 JPA나 하이버네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다음과 같고요. 데이터 영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ORM은 데이터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퍼시스턴스 레이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영속성이 왜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자면, 영속성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닫혀도 그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가 비휘발성 저장소, 즉 흔히 쓰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원격 저장소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서 날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속성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제가 어제 산 주식이 날아가지 않는데, 없는 세상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속성 프레임워크 자바 진영에서 영속성 프레임워크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고요. 그 가장 밑단에 작용하는 JDBC API부터 시작해가지고 SQL 웹파일 마이바티스나 ORM인 하이버넷이나 JPA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화하는 그런 기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ORM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퍼시스턴스 레이어를 구축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드리자면, 객체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매핑을 해주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QL 웹과 비교를 하자면은 SQL 부분을 별도 파일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JPA나 다른 ORM이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어야 될 언덕이 있는데, 이것이 패러다임 브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나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언덕이 있고요. 그래서 JPA는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패러다임 브리지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두 개념을 정말 힘겹게 연결시킨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유사한 그런 개념들을 하나로 이제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매핑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에는 없지만 객체에 있는 그런 상속은 테이블에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JPA가 여러 가지 상속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매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가중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는 있지만 객체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객체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멤버가 팀을 조회하고 싶을 때, 팀에서 멤버를 조회하고 싶을 때 멤버 각각에 참조되어 있는 객체들을 하나하나 다 주입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단방향 참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두 가지 단방향 데이터를 주입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티티 객체로 JPA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관계가 매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관계 주인인 멤버에 있는 팀을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팀에서도 멤버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매핑이 성립된다, 그런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객체는 있지만 테이블에 있는 그런 상속에 관련된 패러다임 브리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상속이라는 개념을 테이블에서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으로 약간 모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핑을 하기 위해서 조인 전략, 통합 테이블 전략, 서브 타입 테이블로 변환하는 그런 각각의 기능들을 JPA를 활용해서 매핑을 할 수가 있고요. 조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식 서브 타입 테이블을 슈퍼 타입에 조인을 해가지고 엔티티와 매핑을 하는 그런 전략을 JPA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 테이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슈퍼 타입, 서브 타입으로 이제 분기가 되어 있는 테이블을 한데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엔티티와
매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타입 테이블 같은 경우에 각각의 그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식 엔티티들을 그에 대한 필드를 저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각각의 테이블과 동일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테이블과 매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속성 프레임워크 JPA 고질병이라고 해서 N+1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좀 당돌한 그런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N+1 문제는 ORM을 쓰는 많은 웹 프레임워크에서도 많이 거론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뭐 장고에서 N+1을 거론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성능 최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N+1 문제는 쿼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필요 없는 쿼리가 여러 번 호출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주인과 고양이 관계가 있고 주인이 1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을 때 주인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호출하고 싶어서 주인을 불렀는데 고양이 10마리에 대한 각각의 쿼리가 호출이 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쿼리문을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100만 마리, 1억 마리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상당한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1 문제를 어쩌면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글로벌 패치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하나의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엔티티를 전부 다 가져온 즉시 로딩을 사용하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엔티티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데이터만 가져오는 지연 로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쿼리에 따라 다른 로딩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글로벌 패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관계를 맺고 있는 엔티티 컬렉션을 조회하는 경우에 사용할 필요 없는 그런 n개의 쿼리문을 호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N+1 문제를 우회하고 있거나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치 전략보다 다양한 그런 해결 방법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치 조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SQL 조인을 사용해가지고 하나의 SQL문 가지고 연관된 엔티티의 그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N+1개의 쿼리가 호출이 될 것을 쿼리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영속성 프레임워크 JPA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건 트렌드한 기술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예를 들어 하이버네이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취약하다 아니면은 JPA를 사용했을 경우에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프로젝트 진행에 지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언급을 받지만 어떤 대안을 얘기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케이스 스터디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소개하고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디엄이라는 사이트에서 읽어볼 수 있는 블로그이고요. 이 블로그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스프링 데이터 JPA를 싸고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조금 더 추상화되어 있어서 쓰기가 쉬운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빈 데이터베이스에 데모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정도로만 사용하라라는 그런 부제가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능 저하 오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사킬라 데이터로 해가지고 MySQL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 중에 일부의 ERD가 여기 있습니다. 액터와 필름,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것을 연결해주는 연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GitHub 코드에서는 엔티티를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연결 테이블에 해당하는 연결 엔티티를 정의를 하지 않고 매니-투-매니 어네테이션 가지고 매핑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액터를 불러오게 되는 아까 액터와 필름과 카테고리가 있죠.
액터를 불러와가지고 관련된 연결이 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작업을 해서 검증을 이제 했습니다. 성능 검증을 한 것이죠. 성능은 이제 실행되는 쿼리의 개수를 밀리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버넷이나 이클립스 링크에 호출되는 쿼리문의 로그를 이네이블 시켜가지고 쿼리 수를 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셀렉트 문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함수 앞뒤로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시스템 타임을 사용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회를 측정을, 그러니까 반복된 15번의 함수 호출이 있었고요. 그 중에 마지막 10회를 측정을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엔티티에 매핑이 되거나 어떤 정렬을 사용했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직접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JDBC를 사용한 코드하고 스프링 데이터 JPA의 그 리포지터리 있죠. 거기에 파인더월 메소드를 썼을 때 속도면에서 약 4배의 차이를 보인다. 쿼리 DSL을 사용해서 직접 쿼리를 날렸을 때 예를 들어 JPA나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JDBC와 비슷한 수준의 속도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 파인더월 이거는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를 썼을 때 파인더월의 소프트 메소드를 집어넣었을 때는 부정확한 결과를 내어놓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JPA를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좀 강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이 이제 속도 면에서의 얘기인데요. 액터와 필름 카테고리가 정확한 아웃풋을 내고 있으나 지금 에버리지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JDBC 같은 경우에는 150ms, 스프링 데이터 JPA 파인더월 같은 경우는 619ms가 있죠. 그러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선상에서 구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웃풋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웃풋이 다른데 이제 속도를 원한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지 조금 약한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메소드들이 내놓는 이 액터 숫자는 정확히 레프트 조인을 쿼리문 날렸을 때 내놓는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능이 다른 걸 가지고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데이터가 사람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맞는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 덧붙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다르다는 게 있지만 이것은 정확히 연결 테이블이 있었죠. 그래서 연결 엔티티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실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결 엔티티에도 이제 포니키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자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성능자가 이제 쿼리 DSL 같은 그런 조인문을 사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얻어올 때는 쿼리 조인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JDBC 정도의 그런 성능을 이끌어낸다면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JPA와 스프링 데이터 JPA 자체의 기술적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킬러 데이터베이스가 MySQL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겠지만 데이터 양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이런 부분에 비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결 엔티티는 다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다르면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컨트롤 해가지고 속도만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한 조회 함수에서 데이터 크기에 따른 성능 변화를 좀 측정을 했어요. 데이터 크기를 셋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각각의 조회 함수의 변화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아웃풋을 냈을 경우도 이제 추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건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케이션은 이제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임용 노트북에 우분투를 깔아서 사용을 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MySQL 8을 썼습니다. 메서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서 설명드린 부분 SA에서 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함수를 15번 호출을 하고 마지막 10번을 사용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도 같이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동일한지 검토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JDBC를 사용한 조회와 JPA의 네이티브 쿼리를 쓴 것,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의 네이티브 쿼리를 쓴 것 세 개를 다 비교를 했는데요. 이것들 각각을 조회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함수가 호출되는 환경을 동일하게 맞춰 보았습니다. 데모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ERD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면 프로덕트와 카트, 멤버, 멤버십, 쉽이 있습니다. 네, 프로덕트는 상품이고 그 멤버가 장바구니에 그걸 담아서 연결 데이터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쉽과 멤버십은 멤버하고 쉽하고 합치면 멤버십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프로덕트와 멤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1000개, 5000개, 10,000개, 50,000개 이런 중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프링 데이터 JPA가 JPA나 JDBC보다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많은 그런 데이터 개수에서는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미묘하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JPA든지 어떤 기술에 상관없지만은 어떤 기술을 사용할 때 자기만의 어떤 마인드맵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JPA를 이용해서 패러다임 브릿지를 해결하고 또 가능한 성능자를 줄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일단 ORM 올바르게 사용을 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성능에 대한 이슈 없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으면은 나름대로 엣지를 지닌 신입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데이터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네이티브 쿼리를 통한 아우터 조인이 4번 들어간 다대다관계 매핑에서 JDBC와 스프링 데이터 JP 간의 성능 차이는 좀 크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코드상에서 조금 더 첨예하게 다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톡을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가 느려서 JDBC를 써서 해결했다라는 말은 조금 나이브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깊이까지 파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정표가 됐던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수학자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개발자한테도 좀 통하는 말인 것 같아서 어떤 걸 깊이 팠을 때 생기는 아주 좋은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좀 더 쉽고 조금 더 첨예하게 다룰 수도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림으로 한 방에 처리하기를 준비한 커널 360 크루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 혹은 입력받은 값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흔히 포문을 돌면서 하나씩 조건문을 거쳐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요청 쿼리를 날릴 때 조건을 걸어서 가공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코드는 애너그램에 대해서 동일한 애너그램의 개수가 최소 사이즈보다 크다면 해당 그룹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애너그램은 단어에 쓰이는 알파벳은 모두 동일하지만 알파벳의 순서만 다른 단어들을 말합니다. 만약 포문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요. 애너그램 종류와 해당되는 애너그램의 집합을 저장할 밸류 타입으로 선언된 해시맵, 그리고 포문으로 모든 단어들을 돌면서 애너그램을 저장하고 다시 포문을 모든 애너그램 집합을 돌면서 집합의 크기를 검사합니다. 만일 이 코드를 스트림을 이용해서 해결을 한다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아직 스트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유추해볼까요? 먼저 단어를 컬렉트, 고른다, 그리고 그룹핑, 알파벳으로 그룹화하여 모은다는 것 같죠? 그리고 밸류 스트림은 아마도 밸류 값을 스트림으로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는 거른다는 뜻인데 아마 이 안에 조건으로 추측되는 라인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for each는 각각이란 뜻이니 각각 출력을 한다는 뜻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에서 봤던 포문보다 어떤 일을 하는 함수인지 한눈에 흐름이 좀 더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스트림에 대해서 알고 잘만 쓴다면 스트림은 참 매력적인 도구인 것 같아서 이번 세미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스트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죠. 오늘 우리의 목표는 스트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고 스트림으로 데이터 컬렉션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 예시를 살펴볼 겁니다. 모던 자바인 액션이라는 책에서는 스트림은 데이터 처리 연산을 지원하도록 소스에서 추출된 연속된 요소라고 정의합니다.
소스란 스트림을 통해서 가공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말하고 우리는 위에서 보았듯 스트림을 통해서 배열, 컬렉션 등의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렬, 그리고 필터링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은 자바 8부터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스트림을 이용해서 선언형으로 컬렉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언형이란 원하는 결과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가 아니라 원하는 데이터는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전체적인 가독성과 추상화 수준을 높여줍니다. 멀티스레드 코드를 구현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선언형으로 더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다. 두 번째로 조립할 수 있어서 유연성이 좋다. 세 번째로 병렬화를 통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트림의 내부 반복, 스트림의 연산,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예시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스트림의 내부 반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for이나 while, iterator 등을 통해서 직접 요소를 반복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외부 반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예제와 같이 문자열을 직접 돌면서 조건을 확인하는 것 같은 로직이 외부 반복입니다. 스트림은 내부 반복을 이용해서 동작하는데요. 내부 반복은 반복을 알아서 처리하고 결과 스트림 값을 어딘가에 저장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원소를 돌기는 돌지만 원소가 돌 때 개발자가 직접 원소에 접근할 수는 없고 스트림에게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트림의 연산인데요. 스트림 API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연산을 제공합니다. 이때 이 연산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스트림을 넘겨줄 수 있는 연산을 중간 연산,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트림을 닫고 결과를 반환해주는 연산을 최종 연산이라고 합니다. 코드와 함께 직접 확인해 보자면 데이터를 다음 연산으로 넘기는 필터, 맵, 리미트 같은 연산들을 중간 연산이라고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반환해주는 컬렉트가 최종 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스트림은 여러 개의 스트림을 파이프처럼 연결해서 중간 연산과 최종 연산을 처리하는데요. 실제로 이 코드가 어떤 순서로 동작하는지 제가 중간중간 출력문을 찍어봤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20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커널 360 크루들의 명단입니다. 참고로 나이는 제 마음대로 넣은 거니까 그러려니 봐주세요. 우선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필터를 통해서 21살부터 39살까지의 크루 명단을 고르고 맵으로 이름을 추출한 다음 리미트를 통해서 그 중에서도 2명의 명단만을 뽑아낼 겁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반환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예상과 같이 동작하셨을까요? 일단 적어도 저는 아니었는데요. 일단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넣은 데이터는 20개가 있었는데 필터가 20개를 다 돌지 않고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돌고 끝났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필터를 다 돌고 맵을 다 돌고 리미트로 넘어가지 않고 3개가 한꺼번에 돌았다는 점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스트림의 레이지 특성 때문인데요. 스트림의 레이지 특성이란 최종 연산을 할 때까지 아무 연산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레이지함 때문에 최종 연산을 하기에 앞서서 스트림이 해야 하는 연산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스트림이 스스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가장 효과적인 연산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레이지 특성으로 인해서 나온 최적화 방식으로 루프 퓨전이랑 숄트 서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루프 퓨전은 연속적으로 체이닝된 복수의 스트림 연산을 하나의 연산 과정으로 병합하는 방식인데요. 실행 결과에서 한 중간 연산이 데이터의 모든 요소를 확인하고 다음 연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 요소에 대해서 중간 연산인 필터, 맵, 리미트가 하나의 연산처럼 병합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숄트 서킷은 불필요한 연산을 생략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인데요. 리미트는 숄트 서킷을 지원하는 연산으로 제공된 데이터는 20개였지만 네 번째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리미트 2의 조건을 만족했음을 알고 더 이상 데이터를 탐색하지 않은 것이 숄트 서킷으로 인한 최적화입니다. 스트림 저도 잘 몰랐지만 써보니까 좋았다고 느꼈던 지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주제로 선택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좋았다고 느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선 스트림은 적재적소에 잘 쓰기만 한다면 높은 코드 가독성과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스트림의 그룹핑 바이, 리듀스, 그리고 루프 퓨전, 패럴렐의 예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그룹핑 바이는 스트림 데이터에 적용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결과값이 같은 값들끼리 리스트로 모아서 맵의 형태로 반환해주는 컬렉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픈 세미나에 오신 직군별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알고 싶을 때 그룹핑 바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 요구사항을 포문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했다면 먼저 맵을 사용하고 포문을 통해서 참여자 명단에서 직군별 나이의 총합과 직군 그룹의 크기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값을 동시에 저장하고 싶다면 따로 클래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예제와 같이 맵을 두 개를 사용해야겠죠. 이렇게 남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하단과 같이 포문을 한 번 더 돌아야 합니다. 결과는 잘 나오긴 해요. 하지만 어떠신가요? 약간 무엇보다도 어떤 동작을 하는 메서드인지 흐름이 한눈에 보이시나요? 만일 스트림을 사용을 한다면 코드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참여자 명단을 스트림으로 뽑아서 직군별로 그룹핑 바이 해서 그룹화를 하고 나이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결과도 같게 나옵니다. 다음으로 리듀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듀스는 내부적으로 스트림의 요소를 하나씩 소모하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지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리듀스는 특히 람다식과의 호환성이 좋아서 복잡함을 줄이고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픈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참석자를 알고 싶다는 문제 상황을 스트림의 리듀스를 사용해서 해결해 볼 건데요. 앞서서 제가 리듀스는 람다식과의 호환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의 코드처럼 비교를 통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참여자를 반환하는 람다식을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를 구현한 클래스로 추출해서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럴렐, 스트림의 병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패럴렐은 여러 개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스트림의 처리 과정을 병렬화하는 메서드인데요. 단순히 스트림 함수에 패럴렐이라는 연산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병렬 처리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조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되는 리소스가 있을 때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막는답시고 뮤텍스나 세마포어 같은 동기화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순차 처리보다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픈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커널 360 소속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서 출력을 해볼 건데요. 먼저 병렬 처리 없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드를 처리하는 데는 96ms가 걸렸는데요. 병렬 처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말했듯 단순하게 패럴렐이라는 키워드를 스트림 다음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병렬 처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13ms가 걸려서 이렇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프 퓨전은 앞서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지금의 코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부터 10까지 돌면서 그 수가 홀수일 때 그 수를 제곱한 수를 모두 곱한 값을 만드는 함수입니다. 루프 퓨전이라는 기법이 없었다면 1부터 10까지 모두 돌면서 홀수를 찾고 또 다시 모든 홀수를 돌면서 제곱을 하고 또 다시 제곱한 값들을 돌면서 총 곱한 값을 구했겠죠. 하지만 연속적으로 체이닝된 복수의 스트림 연산을 하나의 연산 과정으로 병합하는 루프 퓨전을 통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데이터 처리 로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은 더 복잡한 요구사항을 해결해 볼까요? 먼저 좀 데이터가 많을 때 더 이런 성능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50명 정도 계시겠지만 여기 오픈 세미나에 10,000명 이상이 왔다고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만 개의 로우 조금 넘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픈 세미나 참석자들 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해서 회사별로 그룹핑하고 또 그 그룹 내에서도 오픈 세미나를 신청한 순서대로 리스트를 뽑아볼 겁니다. 우선 이런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DB에 직접 가공된 데이터가 돌아오도록 쿼리문으로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DB 쿼리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는데 아무리 쿼리를 복잡하게 짜도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양식을 하나의 쿼리식으로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의 쿼리를 날려서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쿼리를 먼저 날리고 그 결과로 받은 회사 리스트를 포문을 통해서 돌면서 그 회사에 다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해서 오픈 세미나를 신청한 순서대로 리스트를 반환받는 쿼리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는 API를 보내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걸렸던 시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API 처리 속도는 서버를 실행하고 해당 API를 가장 처음으로 처리했을 때의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DB 쿼리를 이용해서 작성된 API는 688ms가 걸리고 다음과 같이 쿼리문을 여러 번 요청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를 다 받아온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데이터를 가공해 볼까요? 일단 먼저 처음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명단을 모두 받아서 포문으로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회사별로 그룹핑해야 하니까 포문을 돌면서 맵의 명단을 회사별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저장한 맵을 돌면서 맵의 밸류인 어레이 리스트를 오픈 세미나 신청일 기준으로 정렬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작성된 API는 598ms가 걸리고 DB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가공만 하는 시간은 11ms가 걸렸습니다. 스트림을 사용한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룹핑 바이로 회사별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묻고 그리고 그룹 안에서 오픈 세미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반환하고자 하는 DTO를 생성해서 반환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API는 289ms가 걸리고 DB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가공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ms가 걸렸습니다. 물론 스트림이 언제나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동작을 모르고 남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 혹은 오히려 더 불필요한 연산을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전의 문제 상황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스트림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해결 방식을 선택을 할지 고려를 할 때는 DB 커넥션 수 그리고 받아오는 데이터의 크기 내가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 처리를 할 때 생긴 인스턴스의 개수까지 그리고 API 자체의 속도 코드 가독성, 유지 보수성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DB 쿼리로 해결을 할지 아니면 스트림을 쓸지 포문을 쓸지 선택을 해서 구현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스트림의 내부 동작을 잘 알고 쓴다면 불필요한 포문과 if문을 줄여주어서 코드를 더욱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유연성이 높고 자료에 상관없이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고 병렬화를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기존 자료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만든 웹사이트는 얼마나 안전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영롱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5개의 목록을 작성을 했고 일부분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목차는
개발자에게 보안 지식이 필요한가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개발자는 보안 지식이 필요한 것 같으신가요? 네, 대답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다들 잘해주시네요. 네, 저도 보안이 생각보다 개발자에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보안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능 개발 문제없이 완료했고, 보안을 지금 당장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페이지를 넘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보안에 대한 키워드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보안을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먼저, 정보는 조직이나 개인의 자산일 수 있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문제까지 가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키워드로만 봤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보안이 풀렸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인데요. 2016년에 인터파크에서 고객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 2,500만 명 정도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이 됐고 밤통위에서 과징금으로 약 45억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400여 명의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또 제기를 해서 인당 10만 원씩 피해 보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외국의 사례인데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에서 4천여 명의 고객의 카드와 고객명을 유출을 해서 주 고객이었던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신뢰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몇 년 후에 업계에서 퇴출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우리나라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이었는데 몇 년 전에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파산 얘기까지 나오니까 상황이 많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만큼 제 생각에 보안은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본적인 보안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2016년 4분기에 CDN 네트워크스라는 글로벌 CDN 업체에서 발표한 웹 공격 순위인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위에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다양한 공격 방법들이 더 많이 나왔지만 오늘 설명드릴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변형도 많이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SQL 인젝션인데요.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SQL에 악의적인 쿼리를 삽입해서 실행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시인데요. 만약에 아래 쿼리와 같은 셀렉트 문이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 형태처럼 바로 이어서 붙이게 되면 정상적인 입력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입력을 들어왔을 경우 저 쿼리는 조건이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모든 유저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는 관리자 사이트에 관리자 계정이 한 개만 유출이 되어도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챗GPT로 한번 제가 시나리오를 줘보고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가져왔고 그 아래에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비정상적 입력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설치하거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서 시스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어 방법의 경우는 세 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특수 문자를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예시에서는 이제 싱글쿼터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스케이핑을 해서 아래 셀렉트 쿼리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이스케이프가 됐기 때문에 저 쿼리가 실제로 수행이 되어도 더 이상의 그 SQL 인젝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준비된 쿼리에 그 사용자 입력값을 바인딩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도
네, SQL 리젝션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ORM을 사용하는 건데 아까 앞선 발표에 ORM이 주제로 나왔었는데 JPA가 그 객체와 관계형 DB 데이터를 자동으로 매핑하고 쿼리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쿼리와 사용자 입력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또한 SQL 리젝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ORM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체인 하이버네이트의 내부 로직을 좀 더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 내부에서도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력값을 바인딩하는 형태라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XSS 공격인데요. 이 공격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게 하는 공격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端에서 공격이 발생하고 사용자의 정보 탈취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공격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워게임 사이트에서 제가 임의로 테스트를 해본 건데 다음과 같이 입력칸이 있을 때 스크립트를 입력을 하면 그 스크립트의 내용 그대로 언론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는 뜻은 이 사이트가 XSS 공격에 취약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예시는 아까 그 스크립트를 가지고 세션 토큰을 탈취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탈취가 됐을 때 그 해당 사용자로 위장을 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특정 페이지를 변조해서 이 페이지가 피싱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어 같은 경우는 우선 입력값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입력값 제한의 경우 예를 들면 해당 URL에서 페이지에 숫자만 들어올 수 있게 제한을 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지에는 문자값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형식으로 제한을 하면 악의적인 데이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위험한 문자들을 필터링하고 서버 브라우저 전송할 때 인코딩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브러리 사용인데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XSS 공격을 필터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루시 XSS 필터라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내부 로직에 대한 그림인데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위험한 문자열이 포함된 HTML이 들어왔을 때 내부 필터 로직을 통해서 인코딩이 들어가고 그게 다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갈 때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그런 클린한 HTML의 형태로 반환되게 됩니다. 이것도 일부 내용만 찾아봤는데요. 위험한 문자들을 치환하는 형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설명에는 담지 않았는데 그냥 추가적으로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전 프로젝트를 할 때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타임리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임리프 같은 경우는 내부 문법상에서 출력된 데이터를 이스케이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가 내부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공격인데요. 이거는 CSRF 공격이고 공격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해서 비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격이고 일반적으로 서버端에서 공격이 발생을 하고 위조한 요청을 서버에 보내 공격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악성 스크립트를 다음 게시물을 등록을 하면 그 게시물을 열람한 사용자를 통해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어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작은 이체가 요청이 전송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부당하게 사용자 프로필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방어 방법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레퍼럴을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큐리티 토큰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방식으로 CSRF 토큰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임 사이트 쿠키를 설정을 해서 속성 값에 따라 외부 도메인으로의 쿠키 조정을 얼마만큼 제어할지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제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속성을 직접 설정해 본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야물을 통해서 속성 값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이제 고전적인 공격들을 많이 알아봤으니까 요즘 어떤 공격이 있는지를 살짝 찍먹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고요. 발표 자료는 그 2024년에 사이버 보안 위험 및 기술 전망이라는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키워드만 보면 익숙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오픈소스랑 AI는 자주 듣는 키워드니까 좀 익숙하시죠? 일단 첫 번째로 오픈소스 생태계로 인한 위험 체인화입니다.
2021년에 로그4j 취약점 발표됐을 때 꽤 크게 이슈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도 오픈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공격들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자체뿐만이 아니라 레포지토리인 파이PI나 GitHub 등을 통한 공격도 증가를 해왔고요. 아래 사례는 2023년에 발생한 사건들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타이포 스커팅이라는 공격 유형으로 유명한 패키지와 유사한 패키지명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종속성 혼동이라는 공격으로 공개 레포지토리에 게시된 악성 패키지를 끌고 와서 정상 패키지로 다운로드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악성 패키지가 다운로드되는 그런 공격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한 건데요. 챗GPT가 등장한 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격의 정확성이 향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보안 아키텍처를 우회하는 등의 그 기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실증 사례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챗GPT를 통해서 파이썬 기반의 악성 코드를 제작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았던 사례인데 이와 같이 챗GPT를 활용해서 월웨어나 암호화 툴을 만드는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취약점 스캐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목차를 준비해봤고요. 일단 취약점 스캐닝이란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취약점을 찾아내서 적절한 대응으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동화된 도구나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의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트윗 때 만들었던 사이트를 가져왔는데요. 간략하게 그냥 도서 검색을 하고 독후감을 작성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한 달 전쯤에 프로젝트를 마치긴 했는데 이거 스캐닝 때 한번 써보려고 제가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툴은 오아스프 잽이라는 무료화 툴인데요. 여기서는 자동 스캔, 수동 스캔 그리고 스파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취약점을 자동으로 감지하거나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대상인 사이트 URL을 입력을 하고 검사를 실행하면 해당 검사 결과에 어떤 취약점들이 나왔는지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를 한 건데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취약점 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 각 취약점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어떤 취약점인지와 그 해결 방안이나 참고할 사이트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취약점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5개가 있고요. 위로 갈수록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참조 사이트에서 저 링크를 타고 들어갔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개념의 공격이고 해당 공격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이나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나왔던 취약점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수정하는 작업을 해봤는데 저 두 부분을 주석 처리하거나 추가해서 CSRF 토큰에 대한 취약점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록에 보면은 CSRF 토큰에 관한 취약점은 사라졌는데요. 근데 사실 구글에서는 JWT를 사용했기 때문에 CSRF를 디세이블 처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CSRF 토큰이 없다는 취약점이 발견된 건 맞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정 방법이 저희 프로젝트에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취약점을 수정하는 과정을 짧게나마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작성을 하게 된 거고 사실 웹 자동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황에서는 과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 및 조직의 정책에 따라서 제시한 해결책이 적합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수동으로 다시 확인하고 필터링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냥 간략하게 유용한 기능들이 있어서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아스프 같은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서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옵션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환경의 설정이 많아서 이 값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값을 넣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도 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주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이 좀 길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웹 공격과 방어를 알아가는 조금의 노력과 보안 트렌드를 한 번씩 살펴보는 약간의 관심, 그리고 취약점 스캐너를 활용한 이따금 검사를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임 사이트나 취약점 스캐닝 도구를 추천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아래에 작성한 스캐닝 도구들은 모두 무료 버전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골랐던 이유는 저희가 현재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배포 이후에 실제 운영까지 하게 돼서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고요. 오늘 발표는 사실 광범위한 보안 부분 중에 일부분이지만 이후로는 보안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셨으면 좋겠고 모두 성공적이고 안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세미나 도커 길라잡이 초급편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손민우라고 합니다. 이 도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커가 무엇인지, 도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되는지를 설명드리고요. 바로 직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과정들을 설명드리면서 도커로 어떻게 수송 배포를 하고 도커와 함께 이제 GitHub 액션과 그 AWS를 통해서 그 자동 배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커가 무엇인지는 아마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름이나 아니면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구글 같은 데에 검색을 진행하게 되면은 컨테이너 기반 가상화 플랫폼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컨테이너와 가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의 독립적인 패키지로 묶어서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하는 기술을 컨테이너라고 하고, 이제 가상화 기술 같은 경우는 밑에 이미지와 같이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방을 해서 각각의 그 가상 환경들을 배치를 해서 각 환경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도커는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 플랫폼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것만 보고는 사실 도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MySQL을 어떤 특정한 다양한 환경에서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각 환경에서 우분투나 알마 리눅스, 맥 OS에서 각각 설치하는 커맨드인데요. 이 보시는 것과 같이 apt-get이라든지 dnf, brew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OS에서 고정으로 사용하는 그 패키징 매니저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패키징 매니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환경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지는 것이죠. 반대로 도커가 이제 설치된 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설치가 가능해지냐면 바로 도커풀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MySQL 이미지를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어떠한 환경에서든 도커가 설치된 환경이라면 이 커맨드를 가지고 MySQL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개발자에게는 동일한 환경을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점에서 도커는 다양한 환경을 이미지를 통해서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MySQL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또한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서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차에서부터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미지라는 걸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이미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파일과 설정들이 이제 미리 정의된 템플릿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과 실행 환경을 패키징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는 어떻게 생성되고 관리될까요? 도커에서는 이 아래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각각 도커 파일과 도커 컴포즈가 되겠습니다. 도커 파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호출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이 포함된 텍스트 문서, 그러니까 이제 스크립트 형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커 파일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도커 파일이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환경에서 실행되어지는지,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빌드를 한 파일을 이제 현재 실행할 엔트리 포인트가 진행되어야 되는 환경에 이제 어떻게 카피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실제 도커가 실행되어질 때 어떠한 명령으로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 컴포즈 같은 경우는 다중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MySQL로 예시를 들었는데, 도커 컴포즈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이름이나 아니면 커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하였을 때 옵션 값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트 포워딩에 필요한 포트 값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MySQL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환경 변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저희가 이제 도커 파일과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알아봤지만,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도커 파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위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를 도커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 도커 컴포즈는 이러한 도커 파일들을 다수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서비스로 정의해서 관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커의 이미지까지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 배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진행했던 이제 티치미라는 서비스인데요. 인프런과 패스트 캠퍼스의 강의를 이제 크롤링을 진행을 해서 각 강의 사이트별로 있는 강의들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리고 리뷰나 이제 별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수동 배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빌드, 푸시, 풀, 런 이 단 4개의 이제 커맨드로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그림과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짜 이 빌드, 푸시, 풀, 런만 사용해서 배포가 진행되었다는 점 이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로컬 환경과 이제 저희가 배포를 진행해야 되는 서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이제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스프링에서 이제 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르 파일이 DB와 함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빌드를 보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르 파일을 아까 그 도커 파일에서 나왔던 스크립트대로 이 자르 파일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이 명령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커 빌드라는 커맨드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커 허브 레포지토리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커 허브에 올라갈 때는 도커 허브라고 한다면 이제 레지스트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이미지가 올라가는 이 레지스트리에 올릴 때 이 경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 이후에 빌드 이후에 이제 푸시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경로를 동일하게 안 한다거나 이름이 다르다거나 한다면 이 빌드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거나 빌드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커 허브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경로를 잘 정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도커 허브에 이제 저희가 생성해 놓은 이미지를 푸시를 진행하게 되고요. 서버로 이동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에 대한 것들을 내려받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DB에서 사용했었던 MySQL 같은 경우는 공식 이미지를 내려받고 실행을 했습니다.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내려받을 때는 도커 풀이라는 명령어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내려받은 이미지를 통해서 각각의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단계인 런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run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 이제 그 프로젝트가 아닌 공식 이미지인 경우에는 태그를 통해서 버전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나와 있는 태그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버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 배포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배포를 자동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속적 배포는 새로운 코드나 변경된 코드를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팅에서 맞춰놨던 것 그대로 동작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 빌드나 푸시, 풀, 런은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팅 같은 경우는 메인 브랜치에서 푸시라는 동작이 이루어졌을 때 동작한다는 이제 동작하는 조건을 이제 설정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빌드 이제 우분투 환경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JDK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버전이 11버전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 환경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 세팅 이후에 이제 빌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 환경에서는 그래들류라는 exe 파일을 통해서 실행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들류를 통해 그 빌드를 진행을 하고 도커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도커 빌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빌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옆에 있는 옵션 중에 플랫폼 리눅스 AMD 64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로컬 환경이 맥 기반의 OS였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환경이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많이 나서 알아보니까 이 맥 OS 환경과 그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배포 환경은 플랫폼, 그러니까 아키텍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커에서 지원하는 다중 플랫폼 기능을 사용을 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을 진행을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푸시 과정은 아마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이미지를 도커허브에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SSH 원격으로 이제 저희 서버에 접속을 진행을 해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 이미지를 내려받은 뒤에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커런에서 보신 것처럼 이 V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볼륨을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볼륨 옵션을 진행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계속 자동 배포를 진행하게 되면 각기 다른 볼륨에 새롭게 이제 볼륨들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DB 같은 경우는 이 볼륨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남아있긴 하지만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볼륨을 따로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D 옵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행 환경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안 되게 되면 아무리 원격 접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창을 이제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실행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자동 배포할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지속적 배포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AWS가 아니라 버처 환경에서 배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다 싣지는 못했지만 이제 말로써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보셨던 커맨드에서 그러니까 그 스크립트 내용 중에서 바뀌었던 부분은 이제 아까 보셨던 이 EC2 인스턴스 접속 및 애플리케이션 실행 이 부분만 이제 차이가 있고 그 이외에는 동일한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커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든 도커를 통해서 동일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이 인기가 너무 많으면 어쩌지?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발표자 김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떠올리게끔 한 커널 라이브러리라는 저희 교육과정 내 해커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동시성 문제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 방법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는 싶었는데 커널 라이브러리라는 프로젝트의 특성상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만 드리는 것으로 지나갈 것이고 그 이외에는 저희 커널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드린 이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커널 360 교육과정 중에서 진행했던 해커톤 프로젝트, 커널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막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앞에 표시된 이 책이 뭔지 아시나요? 클린코드라는 책이고요.
이 클린 코드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게 33,000원입니다.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 1인분 먹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 1인분을 혼자 시켜 먹고 나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결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술 서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도 좀 저에게 있어서는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현실에서 착안을 해서요. 저희 커널 360 크루원들 간에 기술 서적을 공용서가에 등록한 뒤에 서로 공유하여 볼 수 있도록 도서 공유 서비스를 목표로 한 것이 커널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였습니다. 3일간 해커톤 기간 동안 어찌저찌 굴러가는 앱을 만든 이후에 이제 한숨 돌리고 이걸 어떻게 좀 고쳐서 잘 써먹어보자 하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어떤 고민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거 도서 대출 예약을 여러 명이 동시에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같이 사고 실험을 해보면서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책,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라는 책이 공용서가에 한 권 있는데 저희 크루원들 여러 명이 정말 눈치가 빨라서 서로 간에 그 대출 예약을 하는데 한 명씩 천천히 서로의 요청 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예약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스 크루가 오브젝트 도서를 조회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공용서가에 지금 한 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권 있으니까 로스가 오브젝트 한 권을 예약을 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켈리가 오브젝트 도서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미 로스가 예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공용서가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뜨겠죠. 그러면은 켈리는 도서 대출 예약이 실패하게 됩니다. 서로 순차적으로 요청들이 처리가 되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다음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공용서가에 등록했던 책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수강 신청을 하려고 달려들듯이 저희 크루원 분들이 모두 이 책을 예약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을 생각해 봤거든요. 걱정이 좀 많이 앞서 나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그렇다고 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로스가 오브젝트 도서를 찾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에 아부가 오브젝트 도서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공용서가에 한 권 남아있다는 것을 로스가 확인을 하겠죠. 그와 또 비슷하게 아부 또한 공용서가에 오브젝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로스가 오브젝트 한 권을 예약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부는 오브젝트 도서를 찾았을 당시에 공용서가에 오브젝트 도서가 한 권 남아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한 권을 예약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용서가의 책은 분명히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예약에 성공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커널 라이브러리 같이 조그만 저희 크루원들끼리 이용하는 서비스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두 분이서 상의해서 먼저 빌릴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강 신청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도 멱살이 잡히는 정도로는 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은 책이 10권밖에 없는데 만약에 30명의 사람이 예약에 성공을 한다거나 내가 대출 예약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신청한 사람이 대출 예약에 성공한다거나 하는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제가 이걸 좀 해봤는데, 이런 상황을 동시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성이란 동시에 여러 작업이 시간을 나눠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듯이 동시성을 적용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아주 클래식한 동시성 문제의 예시가 있습니다. 투머치 밀크라는 문제인데요.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커널 360 사무실에 탕비실에 냉장고가 있는데요. 그 냉장고는 보통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스톤 크루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이제 우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스톤 크루는 아주 이타심이 넘치기 때문에 근처의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다녀올 것입니다. 그런데 스톤 크루가 우유를 사러 간 와중에 아부 크루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마찬가지로 우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 아부 크루도 아주 이타적이고 좀 부지런한 친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갑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냉장고 안에는 우유가 너무 많이 넘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두 크루가 서로 효율적으로 우유를 너무 많이 사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유를 사러 가기 전에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가면 되는 거죠. 내가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갔다 올게. 이 포스트잇을 냉장고 문 위에 눈높이가 있는 곳에 붙일 수도 있고 냉장고 문 손잡이 안에 붙일 수도 있고 혹은 냉장고 안에 우유가 놓여있던 자리에 붙여놓을 수도 있는데요. 이 포스트잇을 어디에 어떻게 붙일지를 말하는 것이 이 독실성 문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의 해결책들 중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처리하는 방법,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혹은 낙관적 락, 옵티미스트 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DB 레벨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패시미스틱 락, 비관적 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법은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 락을 획득한 하나의 스레드만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동시에 접근을 제어할 수 있고 데이터 브리치를 방지하고 또한 경쟁 조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메서드에 적용하여서 메서드 수준에서 동기화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메서드에다가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적용하게 된다면 다른 스레드들은 해당 키워드가 붙은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가 붙은 메서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스레드는 호출되는 객체 락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블럭 수준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코드 블록 내부만 동기화 되게 되는데요. 싱크로나이즈드 블록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객체에 대한 잠금을 획득하고 내용을 실행한 후 잠금을 해제하게 됩니다. 처음에 딱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를 접하고 난 뒤에 그냥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를 그냥 쓰기만 하면 되겠구나, 메서드 앞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싱크로나이즈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스레드들은 무기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능이 좀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통한 동기화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를 여러 대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로 좋은 방법 해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트랜잭션과 동기화를 같이 적용하고 싶어서 트랜잭션과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까다로운 면들이 있어서 일단은 싱크로나이즈드 말고 다른 해법을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옵티미스트 락, 그래서 낙관적 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낙관적 락은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요청을 수행할 때 충돌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충돌이 났을 때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그 충돌이 난 경우를 내가 처리해 주겠다 하는 방식입니다. JPA에서는 엔티티 필드에 버전 필드를 명시해 주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버전 불일치 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시도하는 로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락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용서버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버전이 1인 오브젝트 책이 한 권 있고요. 엔티티 하나가 있죠. 그럼 룬의 크루가 오브젝트 도서를 서가에서 선택합니다. 네, 서가에서 버전을 선택할 때, 책을 선택할 때 버전은 1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타크루도 오브젝트 도서를 서가에서 선택합니다. 이때 버전은 1입니다. 그리고 룬의 크루가 먼저 오브젝트 한 권을 대출 예약 요청을 때립니다. 예전에 그 조회를 했을 때 버전이 1이었기 때문에 버전 정보를 하나 증가시켜서 2로 만들게 되고요. 그 요청이 공용 서버에 도착해서 버전 2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타크루가 또 대출 예약을 시도를 하는데요. 판타크루가 이 오브젝트 도서를 조회할 때는 버전이 1이었기 때문에 판타크루도 버전을 하나 증가시켜서 버전 2로
업데이트를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룬의 크루가 대출 예약을 한 상황에서 버전 2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전과 버전 2와 버전 1가 같아서 버전 불이일치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틱 락 모드 타입이라고 해서 스프링 JP에서 옵티미스틱 락을 적용하는 데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먼저 그냥 락 모드 옵티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낙관적 락,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낙관적 락 방식을 말하면 엔티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버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옵티미스틱 포스 인크리먼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의 변경이 있든 없든 간에 트랜잭션이 성공하기만 하면 강제로 버전을 증가시키는데요. 이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성공 여부를 다른 트랜잭션에서 탐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요. 실제로 제가 커널 라이브러리 코드에 적용을 시켜봤고요. 빨간색 박스가 된 부분이 버전 필드입니다. 그러니까는 버전 오노테이션을 쓰고 그 밑에 프라이빗 롱 버전을 그냥 써놓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포지토리에서 락이라는 오노테이션을 명시하고 락 모드 타입 옵티미스틱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성공한 경우에는 제시도 로직을 한 20ms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고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431ms가 나왔고요. 431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르간 쿼리를 실제로 보자면은 버전 필드가 업데이트 문과 쿼리에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락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 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락을 거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발생해서 성능상 이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시도하는 로직을 직접 만들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봤는데 패시미스틱 락이라고 해서 비관적 락입니다. 이거는 낙관적 락과는 반대로 충돌이 발생을 무조건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충돌이 무조건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락을 걸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보장이 되고 그 대신 옵티미스틱 락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많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패시미스틱 락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도 차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로스크루가 공용 서버에 있는 오브젝트라는 도서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트랜잭션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부크루가 이 오브젝트라는 책에 대해서 락 획득을 시도해야 됩니다. 락 획득을 시도하는 도중에 이미 로스 크루가 락을 획득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로스 크루가 대출 예약을 완료한 이후에는 오브젝트 도서서가에서 다시 아부 크루가 오브젝트를 조회를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락이 해제된 이유이기 때문에 락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오브젝트 도서는 이미 로스 크루가 가져간 지 오래죠. 그래서 예약에 실패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작동됩니다. 패시미스틱 락 같은 경우에도 JP에서 제공하는 락 모드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패시미스틱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비관적 락, 베타적으로 작동하는 X락을 말하고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막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시미스틱 리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드는 읽기는 허용하지만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락입니다. 흔히 말해서 공유락이 쉐어드 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반복해서 읽기만 하고 수정하지 않는 용도로 락을 그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패시미스틱 포스 인크리먼트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비관적 락 전략을 사용하면서 아까 옵티미스틱과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에 성공하기만 하면은 버전 정보를 증가시키는 모드인데 이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모드와 다르게 버전 필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시미스틱 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커널 라이브러리에 적용하려고 코드를 작성해봤는데요. 락 노테이션에 락 모드 타입 패시미스틱 라이트를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테스트에 성공을 해서 238ms가 걸렸습니다. 아까 옵티미스틱 락 같은 경우에 실행 시간이 한 300 정도 됐죠. 그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패시미스틱 리드도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그 경우에는 아래 빨간 박스와 같이 포셔드라고 공유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쿼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갔었는데 락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트랜잭션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거나 트랜잭션 관리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 게 락 어노테이션이 트랜잭션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락을 썼음에도 트랜잭션을 따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신다면은 이 레포지토리에 있는 이 쿼리가 좀 무한 루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서로 이게 짝이 된다고 기억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결책들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선택시에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먼저 충돌이 자주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읽기, 쓰기 연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다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는 제외를 하고 선택을 하기 시작했고 장단점이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낙관점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면 웹백 및 복구 처리를 좀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데이터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락을 잡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트랜잭션 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비관적 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다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충돌이 좀 자주 발생해서 잦은 롤백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단점은 실제로 써봤더니 충돌이 없다. 그러면은 반대로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죠. 커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패시미스틱 락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커널 라이브러리는 자그마한 토이 프로젝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돌은 아마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그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읽기 요청 또한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서 굳이 옵티미스틱과 패시미스틱의 그 오버헤드를 비교하는 것은 논점에서 좀 벗어난 문제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도서를 실제로 대출하게 되는 시점은 예약을 해두었던 도서에 바코드를 찍어서 순차적으로 예약을 했던 도서를 대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약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만 잘 처리를 하면 예약 요청이 처리되는 경우만 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놓고 대출을 하러 와봤더니 정작 서가에는 책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방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청이 처리되는 동안 다른 요청들이 대기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 그런 것과 같은 단점들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패시미스틱 락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일단 패시미스틱 락을 기본으로 잡고 만약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필요한 상황이 나온다면 낙관적 락의 전환을 고려하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동시성 문제와 동시성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시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말고도 레디스를 사용한다든지 분산락을 사용한다든지 네임드락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심지어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대출 예약 요청을 하는데 걸리는 그 단계를 늘리면 비즈니스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늘려서 전경다리처럼 천천히 하게 만든다면은 대출 예약 신청 자체는 순차적으로 동기화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들로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그냥 DB를 하나만 쓸 때 그래서 이제 DB를 여러 개 써가지고 DB 여러 개 사이에 데이터도 같이 연결해 줘야 될 때는 다른 해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제가 붙여놓은 키워드들이 좀 많거든요. 레디스, 레투스라든지 MVCC, 심지어는 그냥 싱크로나이즈드와 관련된 자바 모니터, 콜렉티브 키워드, 아니면 자바의 콘커렌트 패키지 같은 것들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